예,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특강으로 법 왜곡죄에 대해서 2026년 3월 12일 날 신설된 이 법 왜곡죄에 대해서 특강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근데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법조항이 생기거나 법조항이 새로 신설이 되게 되면은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안 되신 분들도 많고 이걸 제대로 설명해 주시는 분이 또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다 뒤져봐도 그냥 뭐 뉴스나 이런 데서 보면은 그냥 두리뭉실하게 설명하고 말고 또 이게 실제 뭐 경찰이라든지 법원직이라든지 검찰직이라든지 이런 거 준비하시는 분들이 애로사항이 많단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제가 최대한 조사한 바로 이 법 왜곡죄에 대한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 조문이 어디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조문은 어디 나와 있냐면은 형법 제 123조 123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문 번호를 좀 알아두시고, 자, 그리고 법정형에 대해서 한번 좀 봐볼게요. 법정형. 자, 법정형은 어떻게 되냐면은 10년 이하의 징역 및 어쩐다?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야. 자, 세죠, 그죠? 국가적 법익에 해당되는 범죄는 어지간해서 다 형량이 높은 경우가 많고, 공무원의 어떤 공무수행과 관련된 것은 어지간해서 좀 솜방망이 처벌이 많은데, 유독히 지금 이거는 형량이 10년 이하의 징역이야. 세단 말이에요. 그죠? 중형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이걸 중시 다루게 되는 어떤 목적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런 현상이 이게 법 왜곡죄라는 것을 왜 만들었냐면은,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예요. 수사거나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증거로 사용되지 아니해야 되는 건데 증거로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증거로 제시를 해야 될 증거인데 일부러 검찰이 증거로 그걸 갖다가 법정에 내지 않아요. 그냥 검찰청 캐비넷에 그냥 넣어놓고 증거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범죄자가, 그죠? 고위 변호사들, 뭐 쉽게 얘기하자면은 우리가 유명 로펌에 썸씽이 뭐 이렇게 있어갖고 서로 싸바싸바 해갖고 그냥 봐주기 형식으로 해갖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억울한 피해자가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 왜곡죄라는 것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체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이 주체는 뭐냐면은 형사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형사재판에 관여하는 법관이 해당되고요. 민사재판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형사재판이어야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소하거나 아니면 그 공소를 유지하는 검사다, 이렇게 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주체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알아두실 건 뭐냐면은 그 객체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객체. 자, 그 객체는 어떻게 되냐면은 재판 또는 수사 중인 형사사건이야. 재판 또는 수사 중인 바로 형사사건. 자, 요렇게 좀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행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그 행위는 바로 법 왜곡 행위겠죠, 그죠? 법 왜곡 행위, 그죠? 법 왜곡 행위. 이따가 상세하게 또 법 왜곡이 어떤 것이 법 왜곡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 성질에 대해서 좀 적어볼게요. 성질. 자, 이 법 왜곡죄는 목적범위입니다.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를 필요로 하는 목적범위입니다. 목적범. 자, 요것도 좀 알아두시고, 당연히 고의범이겠죠, 그죠? 고의범이어야지 되고, 그 다음에 또 아셔야 되는 게 구속요건. 자, 구속요건에 대해서 볼게요. 구속요건. 자, 아이고, 이렇게 좀 넘어가나? 좀 약간 크게 할게. 자, 구속요건에 대해서 적어보겠습니다. 자, 법 왜곡 행위의 고의. 행위의 고의. 그리고 타인에게 어쩐다? 위법 또는 뭐라고?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그죠? 권익을 해야 할 해야 할 목적에 대한 인식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특이한 게 뭐냐면은,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위법도 해당되는데, 또는이라는 거로 해갖고, 부당성에 대해서도 어떻게 돼요? 처벌을 한다, 구속요건에 들어간다는 거야. 그죠? 부당도 들어가요. 그래서 위법 또는 부당이 들어간다는 거야. 위법만 되는 게 아니라, 부당한 경우도 들어간다는 거. 되셨습니까? 자, 그걸 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담아 두셔야 돼.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자고. 자, 그 다음에 보호법익은 어떻게 되느냐. 아직 뭐 이렇게 그 법률가들이나 아니면은 우리 책에는 아직 이것이 교재로 나와 있지 않죠. 그죠? 그래서 제가 뭐 좀 이거 적어보는 건데, 국가의 사법작용이다. 국가의 사법작용과 수사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보호법익을 좀 적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가냐면은 기수시기. 근데 기수시기 같은 경우에는, 국가적 법익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어떤 결과가 필요가 없죠. 그죠? 어지간하면 전부 다 어떻게 돼요? 그 행위 자체로, 그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처벌한단 말이에요. 추상적 위헌범위 많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어떤 행위만 있으면은 어떻게 돼? 기수가 되는 거죠? 그죠? 그 이유가 뭐라고? 추상적 위헌범위 많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추상적 위헌범위 많기 때문에 어떤 행위만 있으면 바로 기수가 돼요. 예를 들면은 우리 그 위증죄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그죠? 위증의 벌을 경고받고 선서한 다음에 뻥을 까면, 법관 앞에서 뻥을 까면 어떻게 돼요? 위증죄로 처벌받죠? 그죠? 그것처럼 어떤 결과가 필요가 없는 거야. 그죠? 추상적 위헌범위에 해당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또 이거는 뭐예요? 바로 친고죄도 아니고 반의사불벌죄도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 형소 관련된 거, 소추 관련된다. 이게 소추 관련돼서 보면은, 자, 친고죄도 아니고,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다. 자, 그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미수나 예비 음모 규정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미수 또는 예비 음모 처벌 규정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왜 그러냐면은 행위 자체가 벌써 뭐예요? 어떤 행위만 있으면 바로 기수가 되는 거니까 미수나 예비 음모는 따질 수가 없겠죠. 그죠? 자, 그래서 실제 조문을 한번 좀 봐볼게요. 자, 뒤로 넘겨봤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 조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검사 또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대부분이 검찰관이나 경찰관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런 자가 어떻다는 거야?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야 할 목적으로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자, 이거 중요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상당히 중형이란 말이에요. 그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지금 여기 아까 얘기했던 위법도 되지만요, 위법 또는 어쩐다는 거야? 부당하게 이익을 주는 거. 위법과 부당을 전부 다 규정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법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에 대해서도 어떻게 된다? 바로 구속요건에 존재한다는 걸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또 뭐야? 권익을 해야 할 목적으로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서 아래 행위들, 여기 아래 나와 있는 행위들이 있거든요. 각고의 행위들, 이런 것도 다 처벌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떤 경우가 선생님이 그 법 왜곡죄로 대표적인 샘플 하나만 말씀 주실래요? 이렇게 저기 하는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뭐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은 여기 제 2호에 관한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형사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자, 여기 은닉이라고 들어가 있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증거물 1, 증거물 1, 증거물 3, 증거물 4, 증거물 5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그런데
결정적인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는 결정적 단서가 되는 증거가 3번 증거라고 봅시다. 그런데 이 검사나 아니면 아까 수사하는 놈들이 어떤 지네끼리 뭐 속닥속닥 어떻게 뭐 뇌물을 먹었는지 뭐 했는지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은 속닥속닥 해갖고 어떻게 돼요? 법을 왜곡해갖고 3번 증거를 그냥 검찰청 캐비넷에 넣어놓고 저 법정에 제출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죄로 풀려나는 경우나 아니면은 유죄를 판결을 받는 경우가 있겠죠. 그죠? 그잖아요. 그래서 어떤 요런 은닉 같은 거, 증거를 은닉하는 거 또는 인멸하거나 또는 위조한 경우도 있겠죠. 그러한 사실이 없는데 위조를 해갖고 하는 경우 있죠. 그죠? 증거 위조 같은 경우. 그죠? 우리 증거 위조죄를 따로 지금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 법 왜곡죄라는 것에서 더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인멸, 은닉, 위조, 변조. 그죠? 또 아니면은 그 위조 또는 변조된 증거를 그 사정을 알면서 재판 또는 수사에 사용하는 경우, 이것까지 처벌한다는 거야. 상당히 빡세죠. 그죠? 그죠? 그래서 함부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건을, 그죠? 축소하거나 은폐하거나 이럴 수 없다는 거야, 이제는. 만약에, 이런 유명한 로펌 회사에서, 그죠? 유명한 로펌 회사에서, 아유, 이 사건만 잘 되면은, 어떻게 해서 당신 우리 로펌 회사에다가, 나중에 취직시켜 줄 테니까, 요 사건만 요렇게 해서 살짝 덮읍시다. 요렇게 수닥수닥 해갖고 예전에,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실제가. 그래서, 억울한 피해자가 많이 양상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방지하고자, 우리가 지금 현재 법 왜곡죄라는 이 법조항을 만들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거 한번 좀 보자고. 세 번째 거 보면은, 자, 봅시다. 자, 여기, 폭행, 협박, 위계, 그 밖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중요한 건 알면서도 범죄 사실을 인정한 경우. 예를 들어 갖고, 그죠? 그 증거가 지금 잘못된 증거야. 그죠? 증거 능력이 없거나 잘못된 증거인데도 불구하고 판사가 바닥바닥 우기면서 그냥 어떻게 돼요? 유죄를 때려버리는 경우 있죠. 그죠? 이런 경우도 처벌한다는 거야. 그죠? 그런 경우 있겠죠? 그죠? 재판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열탱이 받는 일이 되게 많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봅시다. 우리, 1호에 대해 설명을 안 했는데, 자, 여기 보시면,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중요한 건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되어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죠? 예를 들어 갖고 뭐예요? 그냥 일반 절도가 아니라 특수절도인데, 그죠? 특수절도인데 일반 절도로 형량을 갖다 일부러 약하게 해갖고, 처벌을 약하게 받게 할 의도적으로, 사건을 조작하는 경우도 있죠? 그죠? 이런 것도 처벌하겠다는 거야. 외국의 사례는 이걸 다 처벌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드디어 2026년에 지금 도입된 거야, 이게. 그래서 의도적으로 재판 및 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그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요 법조항에서 영향을 미친 경우라 그랬는데 영향을 안 미치면 어떻게 돼요? 처벌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조항은 내가 봤을 때는 괜히 쓸데없이 넣은 것 같아요. 자, 다만 법령의 해석 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재량적 판단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요 부분이 좀 두리뭉실하단 말이에요. 그죠? 재량적 판단이라는 건 과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존재하냐는 거야. 그죠? 요건 약간 좀 위헌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법 왜곡죄 같은 경우에 나중에 훗날 누가 여기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하거나 그죠? 얘기하면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근데 어쨌든 내가 봤을 때는 제 1호는 조금 좀 애매한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근데 2호나 3호는 명백하죠. 그죠? 그죠? 예. 어쨌든, 법 왜곡죄라는 것을 오늘 좀 소개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리고 형량이 무겁다는 거. 자, 다시 한번 법 왜곡죄에 대해서 자, 오늘 정리 한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형법 조문 어디? 제123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걸 좀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형량이 상당히 무겁다는 거야. 10년 이하의 징역 및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해당됩니다. 자, 그 주체는 누구다? 형사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그리고 기소하거나 그 공소를 유지한 검사다. 주체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나가 빠졌는데, 여기다 제가 깜빡하고 못 적었는데, 아까 수사하는 사람도 해당된다 그랬잖아. 여기 보세요.
지금 보시면은 수사하는 사람, 경찰관을 얘기하겠죠? 자, 여기 부분이야. 검사는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쵸? 근데 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검수완박으로 해갖고 공소만 제기하는 사람으로 지금 바뀌었단 말이야.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경찰관이나, 그죠? 경찰관이나 검찰 수사관을 말하겠죠? 그죠? 범죄 수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적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경찰관 또는 사법경찰관이라고 해야 되겠다. 플러스 뭐라고? 사법경찰관. 사법경찰관리. 그죠? 사법경찰관도 그렇고 리도 됩니다. 자, 객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재판 또는 수사 중인 형사사건이야. 민사사건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행위는 법 왜곡 행위. 아까 1호부터 3호까지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목적범위야. 그죠? 자, 목적범위라는 거를 뭘 보고 알았어요? 자, 여기 한번 가봅시다. 뭐뭐 할 목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어떻게 되어 있어? 목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바로 이 목적으로 이 말이 들어가면은 초과 주관적 구속요건 요소라 그랬었죠? 그죠? 예. 일반 고의를 뛰어넘는 초과 주관적 구속요건 요소에 해당되는 것을 보유하고 있는 바로 법조문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되셨나요? 예. 그래서 목적범위라는 거를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되셨나? 자, 그 다음에 또 가보자고. 자, 그 다음에 구속요건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구속요건에 보면은 법 왜곡 행위의 고의, 그죠?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야 할 목적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지 돼요.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요. 바로 위법도 되지만, 위법은 당연히 되겠죠. 또는 뭐도 된다? 부당하게 이익을 부당성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자, 위법한 것에 대한 것만 규정하고 있다. 틀린 말이죠. 위법 또는 부당, 두 개 다 됩니다. 위법 또는 부당이야. 자, 그 다음에 보호법익은 현재까지 뭐 판시한 바는 없지만은 제가 임의적으로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사법작용과 수사라는 거, 그죠? 여기 적법한 수사라고 해야 되나? 그죠? 바른 수사라고 해야 되나? 그죠? 네, 바른 수사, 그죠? 국가의 사법작용과 바른 수사 이렇게 적어봤어요. 자, 기수 시기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죠? 어떤 행위만 있으면 바로 기수가 되겠죠. 왜? 국가적 법익 같은 경우에는 추상적 위헌범위 많단 말이야. 지금 이것도 어떻게 돼? 형법 제 123조 2에서 규정하고 있죠. 국가적 법익에서 규정하고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어떻게 돼요? 위증죄처럼 어떤 행위만 있으면 바로 기수가 되는 거예요. 위증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위증의 벌을 경고받고 선서한 자가 법관 앞에서 뻥치면 뭐예요? 바로 처벌받죠. 그죠? 범죄가 기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것처럼 추상적 위헌범위라는 거. 그 다음 소추 관련돼서 보시면은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라는 거.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뭐예요? 추상적 위헌범위이기 때문에 미수가 존재하지 않겠죠. 그죠? 예비음모 처벌 규정도 없겠죠. 그죠? 그 이유가 뭐야? 추상적 위헌범위이기 때문에. 국가적 법익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어지간해서 전부 다 추상적 위헌범위 많단 말이야. 어떤 행위 자체를 처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범죄의 결과가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되셨나요? 그래서 어쨌든 요렇게 정리했고요. 그리고 자 1호부터 3호까지 꼭 좀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 법조항이 생기게 된 결정적인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뭐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 자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는 경우인데,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증거가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5호 증거가 있었는데 제3번 증거, 제3호 증거가 결정적인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였어요. 그런데 검사가 뭐 이상한 꿍꿍이 속으로, 그죠? 그 사람을 봐주기 위해서 일부러 검찰청 캐비넷에 넣어놓고 이것을 법정에다가 제출하지 않아요. 그래서 1번과 2번, 4번, 1번, 2번, 4번, 5번 증거만 제출하니까 3번 증거에 대해서 일부러 누락을 시키는 거죠. 여기 보시면 나와 있죠. 그죠? 그 사정을 알면서 재판 또는 수사에 사용한 경우, 일부러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도 사용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죠? 여기서 나와 있는 것은 사용이라고 하니까, 그죠?
꼭 그것을 사용한 경우가 그러니까 은닉하는 행위는 사용하지 않는 거 아니냐,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용이라는 것은 은닉하는 행위도 뭐예요? 포함되기 때문에 그 증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뭐예요? 처벌한다는 거예요. 되셨죠? 그 말뜻을 잘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은닉이라는 거, 은닉하기 때문에 그 증거를 쓰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이 형사사건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거나 불리한 판결을 받거나 어떤 수가 생기는 거 아니냐, 그죠? 그잖아. 그래서 어떻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사용이라는 것은 은닉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사용하지 아니하는 거, 해당 명백한 증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는 거예요. 되셨죠? 자, 오늘 제가 연구한 건 요 정도 연구했으니까 나중에 제가 법 왜곡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구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오늘은 요 정도, 그죠?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고 다음에 또 기회가 닿을 때 법 왜곡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생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지금 4월달이니까 아직 법 왜곡죄로 해갖고 무슨 대법원 판결까지 나오거나 뭐 이런 판례는 아직 존재하지 않겠죠, 그죠? 예. 자, 여기까지 하고 법 왜곡죄 오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